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그림이 새롭죠?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얼마 만에 오신 겁니까 이게? 아유, 언더스탠딩 너무 좋습니다. 야, 오늘은 2%를 몰아내고 네. 정프로가 거의 뭐 자리를 꿰앉는 거 아닌가요?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까? 이 좋은 콘텐츠가 네. 다만 조금만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정프로님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죠? 이게 뭘까? 단백질러라고. 단백질로? 단백질이 요즘 부족해 보이세요. 아하, 단백질을 좀 약간 부실한 느낌이야. 네네, 좀 섞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쉐이킹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밑에 가루이 보이시죠? 조금 덜 섞였네요.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로 네. 그게 이제 단백질을 바로 이제 몸에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반응은 뭐지? 야, 단백질. 약간 미숫가루 맛 같지 않습니까? 사실? 단백질이 보통 이제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이 네. 단백질은 다릅니다. 이건 바로 네. 저의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육으로. 근육으로, 네, 머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이거 먹으면 뭐 이거 한 병 다 먹으면 한 2달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야, 역시 정프로가 오니까 광고도 되는구나. 야, 뭐든 그렇게 먹는 건 아닌가요? 이거 매일 먹는 겁니까? 매일 먹어도 된다. 매일 먹어도 됩니까? 네. 예. 야, 이거 어떻게 다 배출하나? 아유, 하여튼 단백질로. 단백질로 여러분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틴 없이는 이제 못 살지요. 네, 네. 단백질러. 어디서 사면 됩니까? 그 네이버에서 단백질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군요. 됩니다. 네, 단백질러. 아하. 32g의 프로틴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벌써 2%랑 너무 다르다. 정말. 앉아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일어서고 싶은데요. 예. 예. 네. 아, 그런 겁니다. 야. 자, 많이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네.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가 아유, 퇴직연금 문제. 이분이 아르헨티나 다녀오신 분이죠. 맞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유학파 김상훈 네. 기자가 1교시, 2교시에는 해담 경제연구소 네. 어예진 소장님이 아, 해외 이야기. 해외 또 이야기. 어 소장님이랑 또 케미가 잘 맞으시잖아요. 예진 소장. 예. 네, 그분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이제 글로벌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김상우 기자님은 또 퇴직연금. 네. 사실 우리 전체 고령화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심하죠. 퇴직연금 이거 잘못 관리하면 우리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저희 노력 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 조금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발딱 스탠딩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쪽으로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핵심은 아닙니다. 단백질로. 흔들어서 드시는 거다. 야, 이것도 그립이 좀 약간 야하게 가나요 지금? 네, 자, 광고 빨리 갈까요? 네, 제가 이 설명을 좀 늦게 봤는데 네. 이게 이제 단백질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물 혹은 우유와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 달랍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덜 흔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좀 자주 흔들어. 좀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안 그런 게 뭐죠? 예, 이건 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상우 기자님 빨리 모셔야죠. 예,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예. 네. 자, 오늘 퇴직연금 얘기를 해주십니까? 네. 퇴직연금. 뭐 이슈가 있나요, 최근에? 최근에 네. 그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그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그다음에 일시금 수령 이걸 잘 못하게 하겠다. 그냥 개략적인 방향만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일시금 수령을 못하게 한다. 내 못하- 돈인데. 못하게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조금 빡빡하게 하도록. 좀 페널티 많이 줍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지금 해외 사례를 조금 찾아왔습니다. 네. 어, 그럼 이제 해외 사례를 어쨌든 이제 우리 정부도 참고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걸 미리 우리가 좀 넘겨서 지금 짚어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계좌에 넣어놔도 알아서 굴러가게끔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제도 변화였는데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개편안이 없으면 반쪽 개선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네. 한국의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음.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잖아요. 연금이라는 말은 내가 퇴직하고 난 뒤에 다달이 그 돈을 쪼개서 쓴다. 그렇습니다. 이게 연금인 건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97%가 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퇴직한 다음에 나 퇴직한 퇴직했어. 다음에. 아, 그래요? 그 돈을 그냥 97%. 한꺼번에 홀라당. 아, 거기 이제 다 치킨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치킨집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편의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금으로 다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 아.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게 퇴직연금이 너무 쥐꼬리라는 거예요. 쥐꼬리지. 쥐꼬리도 쥐꼬리고 수익률도 쥐꼬리고. 이게 단순히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쥐꼬리인 이유가 뭐냐면 네. 중간에 이걸 뽑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중도 아. 인출.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물려 있는 건데 중도 네. 인출을 많이 하니까 퇴직연금이 쥐꼬리가 될 수밖에 없고 쥐꼬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로 수령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연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밑에 1층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예.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이 가장 1층에 있는 국민연금이 아. 이제 많이 받쳐주고 바닥 깔아주고. 예. 그럼 이게 기초생활보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까지 받쳐줘야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려면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연금 상품 들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한국은 이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예.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결국 나중에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우리는 좀 부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가족들이 부양을 하잖아요. 예. 내가 쌓아놓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 또 효자 코스프레로 갑니까? 효자 코스프레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내가 연금이 없다 보면 내 가족들이 이제 많은 분란이 생기는 가족들 간의 불화도 생기는 거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는 정부 재정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꼭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 경영진들이 듣는 이유 상황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려우시다 이거죠? 네, 어렵고. 아니, 그럼 중도 인출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중도 인출을 지금 정부 발표도 중도 인출을 좀 어렵게 한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중도 핵심이에요. 인출을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집 사야 된다. 아하. 뭐 그런 거. 전세값이 모자라요. 뭐 이럴 때. 필요할 때 맞습니다. 하긴 해야 필요할 때. 그리고 어디 아플 때. 뭐 이럴 때 중도 그렇죠. 인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유가 분명히 있죠.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인출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잠깐 사진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면 네. 이게 최근에 그 중도 인출 금액을 쭉 제가 뽑아온 겁니다. 2019년에 사실 그 퇴직연금에서 전체 지급액은 2019년에 한 20조 원쯤 됐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IRP 계좌로 이동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한 10조쯤 돼서 이걸 빼고 그래서 퇴임한 뒤에 내가 연금을 수령한 사람 근데 그분들이 67조 원 정도로 가져갔고 67조, 20조 20조? 전체가 20조에서 똑바로 말 안 할래요? 제가 그래. 나도 헷갈리더라. 발음이 예. 전체 지급액이 20조고 네. 그 안에서 10조 정도는 그러니까 IRP 계좌로 넘나드는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는 사실 완전히 뺀 게 그쵸, 아니야. 뺀 게 아니니까 예. 그거 아니고 이제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네네네. 받은 금액이 7조쯤 되고 예. 나머지가 중도 인출 55세 미만인데 내가 연금 수령 시기가 안 됐는데 빼간 사람들 예. 이게 한 2.8조 그러니까 3조쯤 된다는 거잖아요. 한 네. 그러니까 전체 한 10% 정도 되는 15%? 거네요. 15%? 전체는 15%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지급액이라고 보면 네. 55세 이상 가져간 사람들, 그다음에 중도 인출한 사람들, 중간에 계좌를 이동한 사람들은 빼면 순수 지급액에서 30% 정도 되는 거예요. 30%? 30%. 10조는 어쨌든 IRP 갔다 오지 그거 예. 빼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런데요. 이렇게 중도 인출로 많이 음. 빼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연금이 계속 수령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잠깐 그렇겠네. 사진을 하나 뭐, 보여드리면 예. 2019년에 296만 명이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1,000만 원 이하가 74.3% 220만 명이나 돼요.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하. 와, 퇴직금으로 내가 받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전체 그 퇴직금 평균 소득이 1,44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일시불로 받겠네. 그렇죠. 아유 이것도 이 돈으로 뭐해 그러니까 그냥. 천만 원 이거 퇴직금 연금 해봐야 뭐 저 그러니까. 한 달에 4만 원 나오고 이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 없지. 연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네. 중간에 중도 인출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아까 화면을 다시 보시면 근속 연수가 5년 미만이 220만 명 똑같아요. 74%. 아, 오래 그러니까. 일을 못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래 일을 못하거나 자꾸 옮기거나 뭐 그래서 옮겨도 퇴직연금은 쌓여가니까. IRP로 내 계좌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그러네. 뽑아 참. 쓴다는 거죠. 아 중간에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뽑았으면 앞에 있는 근속 연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새로 쌓을 때부터 근속료가 새로 생기는 거죠. 5년 미만. 알겠어요. 5년 미만 74%. 알겠어요. 네. 야 되게 큰일이네. 근데 뭐 중간에 근데 생각해 보면 집 사고 전세값 해야 되는데 안 쓸 수는 없잖아. 돈이 없잖아요. 대출 받느니 그냥 퇴직금 헐어서 쓰자 일단.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잠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최근에 30대, 40대, 50대가 이제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집 산다고 해서 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쓴 금액을 제가 쭉 뽑아온 겁니다. 네. 보면 40대는 78%가 들었어요. 와. 그 다음에 30대는 50%. 집값 한참 올라갈 때 뺐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보시면 2020년, 2021년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출도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못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예. 그걸 하다 보니 퇴직금을 뽑아서 쓴 건데 네. 사실 말씀하신 거는 집을 살 때는 내 퇴직금을 내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살 때는 퇴직금을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한도 없이 전액 다. 그래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바에는 네, 이걸 그렇지. 뽑아서 쓴다. 예. 근데 개인적인 사정은 그러한데 이거를 전체 모아놓고 보면 네. 사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이 줄어들면 노후에는 그럼 어떡할 거냐 맞습니다. 이런 고민이 그럼 남는다. 사회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대, 그러니까 근속연수 10년쯤 됐을 때 퇴직연금을 한번 뺏어 썼다. 그러면 노후 자산 중에 3분의 1이 날아가고요. 예. 40대에 한번 내가 뽑았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로 네. 3분의 1 쌓아놓은 거 나머지로 쌓아놓은 걸로 40대 이후에 쌓아놓은 걸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건 50대에 쌓은 걸로 굉장히 아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퇴직금을 중간에 확 뺐어요. 그래서 그 집 샀어. 그 집값이 올랐어요. 그게 그러면 낫지. 괜찮지. 네. 그래, 그나마. 네. 그럼 나중에 그 집에서 살다가 뭐 노후 자금이 없으면 영목이지로 집을 헐어서 이제 살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네. 내가 퇴직금을 뽑아서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뭐 네. 20년 뒤에 30년 내가 퇴직할 때쯤 돼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그 주택연금으로 해서 뽑았으면 네. 그게 어쨌든 노후 안전판이니까 괜찮을 네. 수는 있는데 네. 항상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경험적으로 봤던 거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돈 어쨌든 내가 빼서 쓴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나눠 받느냐 아니면 좀 미리 땡겨갖고 미리 땡겨 쓰느냐. 당장 필요한데 쓰느냐. 예. 네. 이게 뭐 지금 문제가 있나요? 내 돈 내가 뽑았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예.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중도인치를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외국은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본인이 쌓아놓은 거긴 하지만 네. 그리고 사실 그 고용주가 적립금액을 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라에서 그 요율은 정하는 거고. 네. 예. 예, 그래서 고용주가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세제 혜택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충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칸막이를 굉장히 많이 달아놓습니다. 이런저런 세금 혜택 주는 게 그렇죠. 빼지 말라고 세제 혜택 주고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그렇죠. 정부가 반강제 비슷하게 해놓은 건데 그렇죠. 중간에 자꾸 그래서 뺐으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것도 어쨌든 나의 소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납입액은 면세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납입액의 투자 수익도 면세. 예. 근데 나중에 이게 퇴직 소득으로 잡혀서 내가 뽑아 쓴다. 예. 그럴 때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어.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도 인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맨 위에 미국이 있잖아요. 주택은 중도 인출 불가군요, 아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 DC형 연금 상품 중에 401K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많이 아실 텐데 여기는 처음에 근속 연수가
3년이 돼야 내가 쌓은 퇴직금의 2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1년마다 20%씩 더해져서 내가 쌓은 퇴직금의 100%를 받으려면 네. 7년 근속을 해야 돼요. 무슨 큰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더라도 맞습니다. 7년 7년 근속을 해야 100%를 다 받을 수 있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 사는 걸로 중도 인출하는 건 기본적으로 금지예요. 그러니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내가 뭐 연구 장애가 생겨서 예. 일을 못 하게 되거나 갑자기 엄청난 의료비가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중도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예. 소득이 됐으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세금이라는 걸 매겨요. 빼갔다. 빼갔다. 빼갈 수는 있으나 세금은 많이 내라. 맞습니다. 10% 10% 정도 페널티 세금을 물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과세 이연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소득이 잡혔지만 나중에 쓸 거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록 해줄게 예. 라고 하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건데 그 혜택을 줬기 때문에 네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너는 10%의 페널티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살 때도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중도 인출은 가능해요. 네. 중도 인출은 가능한데 무주택자만 됩니다. 한국처럼 내 명의의 집 사는 건 안 돼요. 예. 무주택이어만 가능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무주택으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10%의 페널티 세금을 물어야 돼요. 이거는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이러이러한 그 다른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빼는 걸 하여튼 정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빼려면 세금 내고 가져가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말든지. 나중에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연금 없고 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결국 이제 그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맞습니다. 게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뭐 납득은 그러네. 되네요. 네.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도 똑같이 중도 인출을 거의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네. 예. 여기는 집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슈퍼 애니에이션이라고 하는 퇴직금 계좌에 하나를 더 붙여줘요. 예. 이 화면을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FHSS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그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 계정의 적립금인 거예요. 그래서 연간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계속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집을 살 때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을 사는데 쓰자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써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 계정은 아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퇴직금 계정에서는 집 살 때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집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나 그렇죠. 무주택자인데 언젠간 집 살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좀 빼놔라 그 돈을.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적립을 하고 그 적립을 한 돈으로 알겠어요. 집을 사고. 다 홀라당 빼먹지 말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추가 적립금인 거니까. 영국도 호주랑 되게 비슷합니다. 영국도 LISA라고 하는 별도의 예. 계정을 따로 둬서 네. 그러니까 나의 퇴직금과는 퇴직금 계정이긴 하지만 그 안에 별도의 계정을 따로 둬서 똑같이 여기는 연간 한 650만 원 정도 내가 적립을 하면 네. 국가가 그 25% 정도 그거를 또 매칭을 해줘요. 이야, 이건 진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네가 집을 살 때는 이 돈을 빼서 써라. 너의 퇴직금을 건드리지 말고. 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매칭으로 한다는 돈을 넣어줘야 아예 여기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오, 이건 진짜 좋다. 근데 퇴직금이 보통 얼마예요? 퇴직금은 연봉 한 5천이다 치고. 마지막 내 받는 월급에 네. 한 달 월급에 곱하기 근속연수. 보통 그렇게 퇴직금. 그건 DB형이죠.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은 그렇게 받지 않나요? 아니,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해요? 다 똑같아요 회사마다 아니면 회사마다 DB형도 있고 DC형도 있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죠. DB형은 회사가 굴려주는 거라서 네. 이제 그거는 퇴직금을 쌓아놓는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굴리다가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곱하기 근속연수. 그러니까 내가 10년 근속했으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았다. 그럼 5 곱하기 10. 500만 원 곱하기 10년. 5천만 원. 뭐 그런 거죠. 그건 이제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DB형은 똑같고 DB형 DB형은 네. 똑같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 월급의 뭐 9.5%인가요? 제가 그 요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쌓는 거, 한 달치 월급 같은 거 IRP 계좌에 쌓는 그냥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 IRP 계좌에 그래요? 쌓아놓으면 그거를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계속 굴리는 거죠. 내가 한 20년 다니다가 다른 회사 막판에 한 3년 다녔어요. 네. 근데 그 막판 3년 다닌 데가 엄청 연봉이 셌어. 그렇지. 그러면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앞에 20년을 다녔는데 아니랍니다. 앞에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이 하면 정산이 돼요. 그 금액을 가지고 IRP로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사 가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평균 그 퇴직하기 직전에 3개월의 평균 월급에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3년인 거죠. 야, 그러면 만약에 제가 20년 다녔는데 한 19년 동안은 진짜 그지같이 못 받았어요. 근데 네. 막판 1년에 회사에서 막 어떻게 잘 해줘갖고 1년은 세게 받았어. 네, 그러면 난 센 거 기준으로 받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와. 마지막이 그래서- 중요하네. 마지막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DC형보다 DB형 이게 한 오. 전체 퇴직연금의 절반쯤 되거든요. 네. DB형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DC형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1.9% 그밖에 네, 안 네, 되는데 네. DB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이 호봉제라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 연동 그다음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내가 마지막 퇴직하기 바로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예. 근데 막판에 우리가 저 임금 피크제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깎이면 그러면 저 뭐야 퇴직금도 줄어들어요?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그 수준보다? 제가 임금 피크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는 왠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네. 예를 들면 퇴직연금 펀드에다 놓고 이렇게 굴리는 거 있잖아요. 네, IRP로. 네, 네. 그 수익률이 자신이 없으면 음. 내가 그 수익률 매년 내는 것보다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게 내가 속도가 빠를 것 같아. 그러면 그냥 DB형으로 하는 DB형으로 쭉 있다가 마지막 연봉에 곱하기 근속연수. 근속연수. 네네네. 그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DB세요, DC세요? 저 DB죠, DB. 저희 지금. 고용주가 우리 아직 사람이 적어서 아직 도입은 못했습니다. 우리는 DB지 이렇게 가는군요. 네. 여튼 중도 인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이건 예. 그러니까 뽑았을 수 있긴 하는데 이건 대출이에요. 그냥 네네네네. 가져가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갚아야 됩니다. 스위스가 되게 좀 독특한 사례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퇴직금 그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의 80%는 네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예. 나머지 20%는 퇴직금에서 뽑았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음흠. 근데 이것도 너무 크다. 네. 그래서 10%로 많이 낮췄죠. 그러니까 절반을 낮춘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네가 알아서 조달을 해라. 네. 그래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한 6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야 우리가 지금 스위스랑 호주 연금을 왜 지금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을 중간에 뽑아 쓰는 걸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간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지는 대충 외국에서 먼저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뭐 그 중에 하나거나 그걸 적당히 섞거나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우리가 갈지를 미리 이제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정보를 좀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대충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쨌든 세금을 빼가면 세금을 좀 더 물리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이 되겠네요 우리도. 아마도 예를 그럴 들면 가능성이 중도 인출을 굉장히 못하게 높죠. 하려면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로 내는 금액, 그래서 연간 9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두 번째가 굉장히 큰 건데 근속연수 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진을 예.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근속연수 공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5년만 다녔다. 예. 그러면 근속연수 곱하기 30만 원. 아. 이게 2020 지난해까지 얘기인 건데 5년 다녔으면 연간 30만 원씩 해서 한 번씩 150만 그쵸. 원이네. 150만 원을 그냥 세금을 내가 따준다. 그렇죠. 그냥? 내가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아. 소득에서 감해 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을 다녔다. 그러면 2,400만 원을 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받았다. 퇴직금으로 네. 1억을 받았다. 그러면 8천만 원이 갚여온 거예요. 아 그건 안 받은 셈 치고 맞습니다. 나머지에만 세율을 곱해서 세금. 그렇죠. 낸다. 예. 2020 지난해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바뀐 게 뭐냐면 이걸 확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고 하면 4천만 원을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고요. 네. 30년을 다녔다고 하면 7천만 원을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는 야, 거예요. 공제 많이 해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억을 받았다고 하면 얘를 3억을 받았다고 하면 예. 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어. 2억을 받았다고 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세금 많이 깎아주네요. 깎아주긴 하네요. 예. 굉장히 많이 깎아주죠. 어쨌든 그래야 이제 나라도 좀 안정적으로 뭐 연금을 사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제일 현명한 분은 아마 작년 연말쯤에 일시로 딱 받아갖고 네. 2차 전지 빡
몰빵했으면 지금 뭐 한 5배 됐으니까. 예. 그렇지. 그런 어떻게 분들이-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런 그렇게, 분들이 그렇, 그렇긴 최고인데.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 방향도 결국 이제 이 퇴직연금을 많이 중간에 못 빼게 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세제 혜택을 우리가 줬으니까 당연히 네가 중간에 빼거나 일시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매길게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제 혜택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요. 네네. 아. 지금 유일하게 페널티라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빼면 이게 일반 소득이거든요. 한국은 퇴직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이에요. 그럼 근로소득이 있겠죠. 예. 직장인인데 중간에서 썼어요. 예. 그러면 이건 퇴직소득인 거죠. 이 소득이 합산이 안 됩니다. 아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별도의 세율이 별도의 있고 따로 있고 다른 일반 소득은 다른 소득이 그렇지. 또 따로 있고 합치면 네, 훨씬 네. 불리하죠. 소득이 그렇죠. 많아지는 거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아, 소득이 근데 많아지면 세율도 맞습니다. 높아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일반 소득세로 종합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너 굉장히 많이 벌었네?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세금 많이 때린다.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 어쨌든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3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널티 세금이 또 10%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47%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요. 최고 과표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그러면 내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오. 이게 굉장히 센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날강도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저도 날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절반을 가지가 힘들게는 20년 일해서 벌었는데. 근데 미국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도 인출을 많이 하지 안 않습니다. 해요. 예. 오히려 미국은 뭐가 있냐면 70세 이상이 되면 의무 인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퇴직연금의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빼쓰지 않고 계속 쌓아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을 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빨리 빼라고요? 네가 이 정도는 뺐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10%, 20%. 근데 네가 안 뺐었다 진짜 그러면 우리랑 다르네. 뺐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과세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뺏어서 문제군요. 안 뺏어서. 야 대단하다 미국도. 예. 오죽했으면 그때 우리 신승식 대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예. 벤 버냉키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깠는데 네. 그 중에 90%가 퇴직연금에 퇴직연금이다. 다 있더라. 아,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우리도 세금은 지금 이런저런 세제 혜택은 주니까 대신 이거를 중간에 뺏쓰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좀 받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 네. 영국 사례가 또 훨씬 더 센데 영국 사례까지 같은 가네요. 경우에는 네.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예전에 201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75세까지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가 없었어요. 예. 중도 인출도 안 되고. 근데 중도에 뽑아 쓰거나 혹은 70세 이전에 일시 수령을 하게 되면 55%를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와. 55%. 55%. 여긴 더하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일반 개인들의 그 자기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세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2015년도에 바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의 세율만큼 내면 되는 걸로 바꿨는데 그래서 그때 바꾸고 난 다음에 한 5년 동안 424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조를 뽑아 쓴 거예요 사람들이. 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페널티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근데 연금이 진짜 연금의 노릇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거죠. 네네네. 아, 근데 맞는 말씀인데 다 돈이 없어서 뺏쓰는 거지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없고 힘들고 뭐 잔치 한번 세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장 뭐 없으니까 뺏쓰는 거지 뭐. 이거를 못 쓰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하여튼 연금으로 노후를 하여튼 대비해야 된다는 건 이해 맞습니다. 가는데 내가 뺄 때 모르겠습니다. 일시불로 뺄 때 원천으로 그냥 징수해 버려요? 아니면 빼는 것까지 그냥 내가 알아서 빼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 내라고 고지서 안 나옵니까? 왜요? 고지서 날라면 안 내시고 버틸 수 있나? 아니 이제 또 외국으로 튈 수도 있고. 제가 DC형은 모르겠는데 DB형은 받아봐서 하는데 DB형은 원천으로 징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꼼짝마네. 방법이 그러면 안 없네 되겠네. 그럼. 아니 받아서 이게 딱 주식 투자 빡 해갖고 좀 불린 걸로 세금 내고 하면 딱 좋은데. 그래서 뭐 이런 세금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예. 퇴직연금을
쌓아놓는 데만 제도가 맞춰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지. 인출인 거죠, 인출. 내가 DC형으로 퇴직연금 수령을 했다. 그럼 이걸 수령을 해서 내가 그 내 IRP 계좌에 있는 돈을 원래 나의 그 어떤 그 내가 뽑았을 수 있는 만큼,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뽑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개인이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세금 계산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은 본인이 또 직접 금융 상품을 굴려야 되고. 그래서 55세 정년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든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든 네네. 세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때 세금을 100을 낸다고 하면 연금으로 다달이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70만 내면 됩니다. 이 세금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세금 조금 더 내고 그냥 내가 일시금으로 받아서 쓰지, 난 그렇게 귀찮아서 못 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퇴직연금 받는데 받다가 제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요. 그럼 그거는 남은 거는 줘요? 아니면 그냥 입 닦아요? 주긴 줄 겁니다. 아마 주기는. 아 그래요? 네. 제가 상속 문제까지 아니면 상속이 되거나 상속 그렇게. 문제까지 제가 떠들어 자기 보지 돈은 않았는데 자기 돈이니까. 아마도 상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퇴직연금이 아마 그 보험으로 된 것만 그냥 무조건 죽을 때까지. 미리 죽으면 못 받고. 그냥 돈이 넘어서 살더라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고. 보험만 그렇게 보장이 돼 있고. 되는 거고, 퇴직연금은 진짜 제 계좌에 금액만 박혀 있는 나눠서.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제가 상속이 진짜 되겠죠. 오래 살아. 한 120살까지 살아. 그럴 자신 있으면 보험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연금 보험을 보험. 드는 게 낫는 거죠. 아니 그 120살까지 살면 계속 연금은 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돈 다 주면 끝이에요 그냥?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퇴직금을 받을 때 제 계좌에 들어 있는 겁니다. 아 그걸 나눠서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이 나눠서 빼서 쓰는 거예요. 연금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면 한 80세까지가 예상 수명이에요. 그럼 80세로 나눠서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있는 돈을 네. 쭉 나눠서 주는데 120세까지 살았어. 그래도 그냥 준다니까요. 그래도 그 예를 들면 연금 보험은 연금 보험은 근데 예를 들면 70세에 사망했어. 그럼 그럼 다 못 받고 그냥 사망하는 거고. 그건 이게 약간 내기죠, 내기.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건가를 회사하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카지노 스타일, 정선 스타일이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연금 보험이면 억울해서는 못 죽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 알려주셨죠? 네. 뭐 또 더 없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못 빼게 하자. 김상훈 기자는 이제 못 빼게 하자.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간다는 그건 거는, 아닙니다. 네, 제가 못 빼게 하자는 건 아니고 나라가 그렇게 할 거다. 어떤 방식으로는 하겠다. 왜냐하면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네, 네, 그래서 네. 적어도 어쨌든 집이나 전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준을 강화할 거고, 그 강화하는 게 아마도 뭐 페널티 세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잘 다녀오셨죠?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굉장히 네. 또 좋지 않습니까? 네. 남미 소고기가 맛있답니다. 남미의 뜨거운 또 열정 네. 네, 많이 또 즐기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햇볕만 뜨겁더라고요. 네. 부럽습니다. 예,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